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책 속에서 행복한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행할 땐 책입니다. 지은이, 김남희, 펴낸 곳, 수호 서재입니다. 여행을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에서 멀어졌습니다. 외국으로의 여행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마저도 기억에서 가물거립니다. 코로나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마저 주저하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여행은 다니지 못하지만 책 속에서나마 여행 기분을 느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저자는 34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세보증금과 적금을 빼서 세계 일주 후 여행자, 작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자에게 여행과 독서는 여행은 몸으로 읽는 책이며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기에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훌쩍 떠나고 싶고 책에 소개된 책들이 읽고 싶어집니다. 저자의 여행은 한 권의 책을 고르는 일로 시작됩니다. 소설 한 구절에 마음을 빼앗겨 여행 가방을 꾸리기도 하고 책 속의 공간으로 또는 그곳의 풍광과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여행을 하는 저자의 이야기는 깊고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번 하는 여행이 이벤트지만 여행이 일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책은 여행을 통해 얻은 깊은 사유로 밑줄 긋게 만들고 싶은 문장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자의 선한 심성과 따뜻한 감성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듯 합니다. 저자가 방문한 여행지마다 그곳과 관련된 책들이 등장하는데 읽었던 책이 나오면 괜시리 반가워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여행을 가지 못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을 텐데요. 책 속에서 저자의 시선을 따라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길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기에 산티아고만큼 좋은 길이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쯤 걸을 수 있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고 마을마다 저렴한 숙소가 있으며 혼자 걸어도 안전한 장거리 도보 여행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관계가 역시나로 끝났던 몇 년 전 가을. 나는 산티아고를 소환했다. 하지만 프랑스 길은 이제 그만. 너무 유명해진 탓에 그만큼 소란스러워졌고 돈벌이에만 헌신적인 현지인도 많아졌다. 게다가 영어나 스페인어보다 한국어가 더 자주 들릴 정도로 한국인이 몰린다. 무엇보다 이미 2번이나 걸은 터였다. 망설이던 중에 길이 험해 순례자가 적다는 북쪽 길이 눈에 들어왔다. 험하게 몸을 굴려 마음의 고통을 잊어볼까. 마음을 정한 후 언제나처럼 그곳에 관한 책을 찾기 시작했다. 제목이 장엄한 에세이 한 권이 눈에 띄었다. 불멸의 산책. 일단 저자의 이력이 독특하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임원을 역임한 의사이자 사회운동가의 콩쿠르상을 수상한 소설가란다. 한마디로 윤리의식 뛰어난 르네상스인. 읽기도 전에 감이 왔다. 이불킥을 할 만큼 재미있거나 눈물나게 지루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는 감. 다행히도 전자였다. 자신을 포함한 순례자들의 허영과 긍지, 겸손함과 오만함을 속속들이 까발리고
길에 대한 혹평도 서슴지 않으면서도 순례길의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책에는 순례자가 되어본 이들이라면 공감할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자신이 산티아고를 찾아온 게 아니라 산티아고가 자신을 불러들인 거였다고 믿는 운명론자가 된다거나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걷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진짜 순례자와 가짜 순례자를 나누는 분별심 같은 이야기들이다. 나 또한 카미노를 걸을 때마다 배낭을 배달시킨 후 빈몸으로 걷거나 공용숙소 알베르게가 아닌 호텔에 머무르는 이들을 얕보는 못난 마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카미노에는 이상한 위계질서가 작동한다. 얼마나 더 먼 곳에서 얼마나 더 고생스럽게 걷는지로 신분이 정해진다. 105일째 걷고 있어요. 같은 말에 존경심을 표하게 되는 곳이 카미노다. 걸친 옷이 낡을수록 배낭의 떼자국이 진할수록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을수록 더 숭고한 순례를 해왔다는 증거였다. 돈도 안 되는 일을 돈 써가면서 궁핍과 고통을 훈장처럼 여기며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경우에는 길을 걷는 동안 누리게 되는 영적인 순간이 바로 그 보상이었다. 길을 잃은 순례자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노란 화살표를 보여준다든가 머릿속으로 갑자기 내 길을 가라는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든가 하는 식은 아니다. 그 경험은 보다 내밀하며 친근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이른 아침 골짜기를 뒤덮은 짙은 안개가 만드는 풍경화 속에 홀로 서 있을 때 1200m의 고개를 넘다가 말들의 순한 눈동자와 마주칠 때 황혼역 대성당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런 순간에 나는 대지와 만물에 깃든 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곤 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순례자가 에너지바를 건네주고 지나갈 때 주위에 곱은 손가락으로 뜨거운 카페 콘네체가 담긴 잔을 줄 때 피곤한 다리를 끌며 들어선 알베르게의 자원봉사자가 다정한 미소를 건넬 때 그럴 때면 삶은 이미 넘치도록 충만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심하게 낯을 가리는 내가 처음 만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때 내 안의 신전에 반짝불이 들어온다. 편식이 심해 집에서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을 음식을 최고의 진미인 양 감사하며 먹을 때 나는 조금 더 착해진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사소한 것들, 뜨거운 물 샤워, 운동 후의 달콤한 디저트, 마음이 내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가족 같은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겸손해진다. 산티아고에서 내가 찾은 건 내 안의 더 선한 존재였다. 꼭 끌어안아주고 싶은, 감사할 줄 알며 나눌 줄 알며 겸손하기까지 않나.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문득 반짝이며 제 의미를 키우는 순간이 내게는 영적인 순간이었다. 생계를 위해 해야만 하는 노동이 계속되는 일상에서는 이런 나를 만나기 쉽지 않았다. 낯선 곳에서는 내 마음이 부드럽고 느슨하게 풀어지기 때문일까? 모두가 있는 힘껏 달려가는 삶의 속도를 스스로 멈췄다는 희열인 걸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나눌 때 그 어떤 경쟁도 없고 결과를 걱정할 필요 없는 무용의 일에 헌신할 때
내 마음은 너그러워진다. 일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어떤 모험을 할 때, 나만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아무리 고된 일도 기꺼이 견뎌낼 힘이 솟는다. 돈 한 푼 되지 않는 일에 바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속의 욕망에서 멀어진다는 착각도 따라온다. 귀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지라도 걷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더 순수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고향감에 취한다. 그런 내 고향감은 순간적이고 피상적이었을지 몰라도 이 길을 걸음으로써 자신의 삶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소름 돋는 희열이 찾아온다. 바스티안이 그런 친구였다. 그를 만난 건 북쪽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9일째 되던 날이었다. 노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내게 그가 길을 물었다. 디지털 시대에 사람에게 길을 묻다니. 내가 20년만 젊었다면 동양인 여성에게 거는 작업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랐다. 어디서부터 걸어왔느냐는 내 질문에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베를린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를 한번 훑어봤다. 카미노에는 독일인 순례자들이 가을날 보도에 떨어진 은행만큼이나 넘쳤다. 바스티아는 그런 독일인들과 좀 달라 보였다. 우선은 온갖 장비로 가득 찬 독일인들의 큰 배낭에 비해 그의 배낭은 작았고 그나마도 절반쯤 빈 것 같았다. 준비하면 독일인이라 스마트폰의 카미노 어플이나 종이 가이드북을 다들 들고 다니는데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청바지 차림이었다. 다들 가볍고 시원하고 빨리 마르는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의 트레킹화는 일제 강점기 경성을 누비던 인력 거꾼의 신발 마냥 낡아 있었다. 어디를 봐도 예사롭지 않은 청년이었다. 순식간의 관찰과 판단을 마친 나는 커피를 사겠다고 청했다. 21살의 독일 청년 바스티아는 여름볕이 뜨겁던 7월의 아침에 집을 나서 하루에 30에서 40km씩 2000km를 넘게 걸어오고 있었다.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그는 3000km를 걷는 셈이었다. 나는 누구나 할 법한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왜 걷는 거예요?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어서요. 잠시 웃던 그가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가 들려준 바다에 관한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처음으로 태양을 만난 날 바다 곁에서 잠들어야겠다 결심했어요. 바다를 처음 본 거냐는 내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태양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날 바닷가의 벤치에 앉아 밤늦도록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큰 바다여서인지 내가 알던 바다의 숨소리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벤치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깼을 때는 캄캄했어요. 시계가 없으니 몇 시인지도 몰랐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바다로부터 받은 에너지였나 봐요. 그대로 일어나서 해안을 따라 걸어갔어요. 몇 시간쯤 걸어가니 그제야 해가 떠올랐어요. 바스티아는 여러 면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텐트를 갖고 다니며 야영을 하는 그의 배낭은 내 것보다 가벼웠다. 그는 걷기 시작한 다음 날
스마트폰을 집으로 보내버렸고 구식의 작은 카메라를 제외하곤 그 어떤 전자기기도 지니지 않았다. 손목시계조차 없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걷고 어둠이 내리면 텐트를 쳤다. 그가 북쪽길의 초입에 들어섰을 무렵 지닌 돈이 바닥났다. 그때부터 그는 돈 한 푼 없이 걸었다. 들판의 무화과와 사과, 호두 열매가 그의 주식이었다. 독일에서는 담장 밖으로 넘어간 과일은 공공의 것으로 간주해요. 난 그 법을 스페인 땅에 적응하면서 걷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또 웃었다. 발이 걷기에 적응하듯 자신의 배도 배고픔에 적응해 왔다면서. 심하게 배가 고플 때면 마을의 어른들에게 시킬 일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일은 주지 않고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가끔 그런 자신이 국어를 하는 거지처럼 느껴진다고 그가 고백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자든 가난한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은 국어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모두는 사랑을, 인정을, 돈을, 때로는 탐해서는 안 되는 것마저 갈구하며 살아간다고. 바스티아는 욕망을 버린 수행자 같았다. 최소한의 것을 지니고 가장 적게 먹으면서 가장 먼 길을 가는 구도자. 그는 물질적으로는 나보다 빈곤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웠다. 카미노를 걷는 것만으로도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내 얄팍한 긍지는 그로 인해 깨어졌다. 바스티아는 원했던 대로 카미노를 걷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이 길에서 전 매일 행복했고 매일매일이 감사했어요. 이 행복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카미노에서 받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 결국 그는 이 길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타인의 의미 또한 찾아낸 셈이었다. 내가 산티아고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그에게서 들은 것 같았다. 이 길에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길에서는 한 끼의 밥을 구하는 배고픈 가난뱅이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다. 산티아고를 산티아고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모습도 다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저마다의 이유로 이 길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켜봤을 것이다. 정치적 망명을 떠나온 이도 있었을 테고 먹고 살기 힘들어 다른 도시를 찾아 가는 이도 있었을 것이며 죄를 짓고 고행을 자처한 이도 있었을 것이다. 숭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걸은 이들이 있었다면 막다른 길에 몰려서 여기까지 온 이도 있었을 것이다. 순례자를 받아들이는 관습은 종교적 의무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의 순례자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너그러운 시선이 자연스레 생겨났을 것이다. 신분도, 국적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제각각의 사연으로 이곳을 찾아오지만 이곳에서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었다. 순례자. 그 평등과 관용의 정신이 어느새 전통이 되었고 그 전통이 다시 세계의 순례자를 끌어들이며 더 강화되어 오지 않았을까. 산티아고의 신성은 결국 변화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다른 나를 찾고 싶다는 갈망, 더 많이 감사하고 좀 더 겸손하고 더 자주 웃는 나를 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우리는 이 길을 찾아오는 게 아닐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곳에서의 시간은 조금씩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채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희미한 빛이 사소한 계기로 일상 속에서 다시 반짝이며 살아나는 순간들 또한 찾아올 것이다. 그 찰나의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애쓰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계에 조금 더 선한 존재로 남게 되지 않을까. 바스티아는 불멸의 산책 저자가 주장한 불교 순례자에 가까웠다. 그는 산티아고는 불교의 순례지라고 선언한다. 모든 종교들 중에서도 가장 덜 종교적이고 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단지 인간이 자기 존재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허용하는 종교여야 산티아고와 맞기 때문이라고 설파하면서 그 선언이야말로 내가 반복해서 카미노를 걷는 이유다. 이제 아무것도 그 누구도 아닌 가난한 순례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나 자신을 뛰어넘고 지금껏 걸치고 있던 생활의 짐을 벗어던지고 더 나은 내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먼 길을 걷는다. 불멸의 산책 콩쿠르상 수상작가 장 크리스토퍼 루팽의 산티아고 순례기 2010년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긴 도보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은근한 유머와 매력적인 사유들로 가득한 이 책은 작은 산악 전문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30만 부가 판매됐다. 신성님이 옮기고 뮤진트리가 변했다.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어디로라도 이 세상 바깥치기만 하다면 보들레르의 절규는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는 종종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꿈꾼다. 이곳이 아닌 저곳이라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얼굴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 평생을 방황하기도 한다. 때로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결이 달라진다. 그러니 장소에 대한 동경을 품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삶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가능성을 지닌 이들인지도 모른다. 내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무례함에 질릴 때면 이 도시가 강제하는 소비의 규모에 허리가 휠 때면 휴식 없이 달려만 가는 속도에 어지러울 때면 떠올리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라면 조금 더 예의를 지키면서 가난해도 더 아무렇지 않게 느릿느릿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여행과 일상의 사이에서 약간의 긴장과 적당한 느슨함으로 한 계절이 시작되고 저무는 모습을 온전히 지켜보고 싶은 곳.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 그런 곳이다. 유럽의 수도 중에서 이토록 고요한 도시가 있을까? 한때 영광을 누렸던 나라의 시민들 치고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까? 마드리드보다 조용하고 런던보다 소박하고 파리보다 쇠락했으면서 그 모든 도시를 더한 것만큼이나 매력이 넘치는 곳. 어째서 리스본이냐고 묻는다면 이 도시를 사랑했던 여러 작가의 말을 빌려오고 싶다. 존 버거는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죽은 어머니와 해오하는 장소로 리스본을 선택했다.
리스본은 카드놀이에서 이기는 즐거움마저도 고요하기만 한 곳이며 이 도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서 리스본 사람들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덕분에 들뜨기 잘하는 나조차 차분해지고는 했다. 정신없이 돌아다니기보다는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같은 풍경을 오래도록 몸에 새기게 되는 곳이었다. 파이 이야기의 얀 마텔은 소설 포르투갈의 높은 산에서 포르투갈의 햇빛은 진주같이 부드럽게 빛나고 감칠맛 나고 포근하다며 부드러운 빛과 노스텔지어와 가벼운 권태가 뒤섞인 도시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나와 같은 모국어를 쓰는 작가 김한미는 한동안 리스본에 살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그의 그래픽 노블 비수기의 전문가들에는 주인공이 새 삶을 찾아 떠나기 위해 검색을 거듭하는 장면이 나온다. 산책하기 좋고 좋은 시인들이 한두 명은 있고 알파벳 문자를 쓰고 공기가 나쁘지 않고 지나친 민족적 자부심 같은 게 없는 곳 등 42가지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킨 유일한 곳이 리스본이었다. 리스본에 가기 전이나 리스본에 다녀온 후면 늘 리스본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다. 리스본의 매력을 잘 드러내면서도 그 너머의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역시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열차다. 삶을 바꾸는 한 번의 여행에 관해 이토록 진지하게 파고든 책은 없었기에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와 같은 고전의 세계에 둘러싸여 평생을 살아온 남자 그레고리우스. 매일 아침 8시 15분 전이면 학교로 향하는 시계초 같은 삶을 살아왔던 그가 우연히 마주친 포르투갈 여성과 어쩌다 손에 들어온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포르투갈어 책으로 인해 평생 살아온 도시를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책 속 문장에 꽂힌 그는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몸을 싣는다. 30년이 넘도록 자신이 헌신한 학교의 교장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구절을 남긴다.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영혼의 떨림을 따라온 리스본에서 그는 언어의 연금술사를 쓴 의사 아마데우 프라도의 흔적을 쫓는다. 존경받는 의사였던 그는 인간 백정이라고 불리던 비밀 경찰의 목숨을 구한 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다. 그 시절의 포르투갈은 우리의 풍경과도 겹쳐졌다. 말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도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끔찍한 독재 정치도 저항운동을 하다 받은 고문으로 육체가 망가졌으나 끝내 존엄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도 닮아 있었다. 신의를 종교처럼 여기고 언어의 의미에 집착했던 아마데우의 삶을 쫓는 동안 그레고리우스는 제3 또한 새롭게 구성해간다. 삶이 논리와 이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일들은 우연에 기대어 혹은 운명적으로 일어나고는 한다. 아마데우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라고 했듯이
시공간을 축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은 죽음이라는 일방 통행로를 따라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시간이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 비해 공간은 유동적이며 탄력적이다. 선택의 가능성이 있기에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 찰나에 스치는 만남, 이런 것들이 어떤 공간에서는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결과로 변할 수도 있다. 삶에는 예외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상상을 열어주는 공간이다. 어떤 장소는 우리의 상상을 현실화시키고 더 나아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 삶을 열어주기도 한다.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삶의 예외성과 우연성 속으로 뛰어들어 삶 자체를 바꾸어내려는 의지가 아닐까. 내가 11월 중순에 갑자기 리스본으로 향한 이유는 책이 남긴 여운 때문이었다. 리스본은 과연 언덕의 도시였다. 이 도시에 대한 가이드북을 썼던 페소아는 7개의 언덕이 있다고 했지만 언덕의 개수는 늘 가벼운 논란거리였다. 트렁크를 끌고 그 무수한 계단을 올라가던 밤, 숨을 고르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발밑으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화려한 야경이 아닌 그리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노란 불빛들이었다. 11월 중순이었는데도 리스본은 따뜻했다. 아침마다 햇살이 투명하게 쏟아져 내렸다. 따스한 온기와 태주강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느릿느릿 골목을 올라가는 노란 전차에 마음이 술렁거렸다. 전차가 비좁은 골목 사이로 지나갈 때면 건물 안에서 손을 내밀면 전차 안의 사람과 악수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선명한 레몬 색깔의 전차는 적당히 낡은 도시에 생기를 부여했다. 어두운 골목 사이로 노란 불빛을 밝힌 전차가 지나갈 때면 마음이 가볍게 술렁이고는 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사우다두라고 부르는 애완의 정서, 슬픔, 애수 혹은 향수. 지금은 사라진 것들과 가버린 시대에 대한 애잔한 갈망. 나무틀을 댄 창가에 비치는 사람들의 얼굴도 향수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연 리스본은 한때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다. 1755년 11월 1일 전까지는 만성절 축일에 일어난 지진과 세 차례의 해일, 5일간 이어진 화재, 이 참사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주민의 10에서 20%가 생명을 잃었다. 잔인무도한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공간에 기대어 삶을 이어왔으니 이 도시의 정서가 에스라에도 이상하지 않다. 인간이 장소에 기대어 삶을 이어가는 한 세상 어디에도 슬픔이 배이지 않은 도시는 없을 것이다. 삶이 있는 한 어떤 공간에서나 고통스러운 일들은 생겨난다. 다만 시간이라는 열차의 바퀴 자국이 그 상처를 희미하게 만들 뿐. 냉정한 시간이 이제는 치유자가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이다. 길고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이 고스란히 쌓여온 공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지나가 버린 시간을 그리워하면서도 공간을 바꾸어 삶 또한 변화시키고 싶다는 모순되는 욕망을 아는 채로 리스본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길 원했던 도시였던 동시에 과거를 향한 진한 향수병을 앓는 도시였다. 소설 속 남자 아마데우 안에
길을 떠나길 원하는 여행자와 과거를 향한 그리움을 앓는 두 사람이 있었듯이 나는 낮이면 아마데우의 집과 병원이 있는 곳으로 묘사된 바이루 알트 언덕을 거닐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했던 아우구스타 대로를 기웃거렸다. 이 도시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는 명물 에그타르트를 약처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일도 잊지 않았다. 도시에 어둠이 내리면 산타주스타 타워에 올라 태주강과 주홍색 기와 지붕들 너머로 해지는 모습을 바라본 후 구슬픈 파도의 선율이 흘러나오는 알파마 지구로 향했다. 좁은 테이블을 가득 채운 사람들 사이에 앉아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꿈꾸며 이 도시로 날아온 그레고리우스를 찾았다. 한번 파도를 듣고 나면 그 애잔한 선율을 잊어버릴 수 없게 되듯 한번 리스본을 찾아오게 되면 리스본의 햇살과 바람은 몸과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영혼 안쪽에서부터 그 바람이 불어오고 햇살이 몸을 데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밤이 오면 당신 또한 영혼의 떨림을 따라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올라탈지도 모른다.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지금이 아닌 먼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데려다줄 야간 열차를. 리스본행 야간 열차. 우리에게 다르게 사는 삶도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파스칼 메리시어의 소설. 독일 하르델베르크 대학 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의 본명은 페터 비에리. 다수의 철학서를 저술한 그는 소설을 발표할 때만 파스칼 메르시아라는 필명을 쓴다. 우리는 서로를 또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질문을 독자에게 남긴다. 전은경이 번역했고 들려기 편했다. 속절없이 쏟아지는 빛, 빛, 빛.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 문장에 매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해탈의 경지에 들어서야 할 수 있을 듯한 선언이다. 치열한 삶을 살고 죽음을 담담히 기다릴 무렵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던 시절,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었고, 한두 번 도전에 실패해도 일어서는 일이 가능했던 호황의 시기, 호연지기를 품을 수 있는 시절 덕분에 청춘의 깃발이 자유나 민주 같은 것이 될 수 있었다. 그 시절 20대의 꿈은 원대했다. 조국의 민주화, 남북통일,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 이런 거대 담론을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 80년대가 저물고 90년대가 시작될 무렵 나처럼 개인의 욕망을 슬그머니 깃발로 지켜든 대학생도 등장했다. 나는 나 자신으로만 살고 싶었다. 그 무거운 이념으로부터,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로부터,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그래서 한반도를 벗어났고 어디에도 집을 짓지 않은 채 유목민으로 떠들며 살았다. 그 사이 세상은 바뀌었고 청춘의 신념과 꿈도 달라졌다.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도 터무니없이 작아졌고 한 번의 실패는 영원한 패배가 되기 쉬워졌다. 당연하게도 그들의 꿈도 소박해졌다. 시스템 바깥으로 용감히 떠난다 해도
돌아와 자립할 수 있는 자리는 턱없이 좁아졌다. 내가 10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지금 누리는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나의 20대와 30대를 온통 뒤흔든 자유의 표상이었다. 34세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건 내가 조르바를 꿈꾸었기 때문이었다. 조르바 같은 남자를 만나겠다가 아니고 나는 조르바처럼 살기를 원했다. 그때 내가 갈망했던 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였다. 요르고스 조르바스라는 실존 인물이 모델인 조르바. 그는 술을 마실 땐 술이 되고 악기 산투르를 켤 때는 산투르가 되어버리고 여자와 키스할 때는 키스만을 생각하는 남자다. 도자기를 굽다가 손가락이 거치적거린다는 이유로 손도끼를 들어 잘라버리고 인간이란 자유를 뜻하는 거라고 제 보스에게 선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꽃핀 나무나 술 한 잔, 바다의 파도 소리에 매번 놀라며 의문을 갖는다. 모든 사물을 늘 처음 보는 듯이 대함으로써 매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위대한 시인의 자질을 타고난 일자 무식쟁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도 않고 그저 오늘을 살 뿐인 사람이다. 그러니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 말썽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두목의 말에 산다는 게 곧 말썽이요 라고 대꾸한 그는 죽으면 말썽이 없지 두목. 당신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요. 그렇게 외친다. 조르바처럼 나도 거침없이 대담하게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싶었다. 삶이 던져주는 온갖 말썽과 실패에도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는 사람이고 싶었다. 젊었던 그 시절 나는 자유롭고 담대한 영혼이고 싶어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을 것처럼 한반도를 떠났다. 그리고 나는 조르바가 되기는커녕 조르바를 닮은 남자조차 만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바라는 것도 많은 소시민에 불과했다. 정확히 25년 만에 그리스를 다시 찾아갈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조르바를 떠올렸다. 40을 훌쩍 넘긴 내게 조르바는 여전히 같은 결로 다가올까? 청춘의 시절에 사랑했던 여행지를 다시 찾아갈 때 느끼는 불안에 더해 한 시절 빛이 되어주었던 책을 다시 찾아 읽는데도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책을 들었다. 그리스의 작은 섬 이드라로 향하는 배 안이었다. 그리스계 미국인 남자와 결혼한 친구 덕이었다. 남편 조지가 지나가듯 이드라 섬의 자기 집에 머물라고 던진 말을 나는 구원의 밧줄인 양 붙잡았다. 조르바를 만나 영화 맘마미아를 찍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그리스로 떠났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금지된 섬은 깨끗하고 고요했다.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나는 매일 섬의 동쪽으로 서쪽으로 걸어 다녔다. 이드라에 이어 산토리니와 미코노스, 델로스, 낙소스와 크레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의 섬들을 둘러보며 틈틈이 조르바를 찾아다녔다. 그리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빛이었다. 마치 태초의 빛처럼 빛 외에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빛으로 흥건한 땅이었다. 강렬하고 순수한 빛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종일 쏟아져 내렸다. 숨을 곳이라고는 없었다.
빛은 육체를 관통해 영혼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리스의 빛은 레몬을 샛노랗게 익히고 부겐빌레아를 새빨갛게 피어내고 올리브 열매를 검푸른 초록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빛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는데 우울할 틈이 있을까 싶었다. 이 빛 아래서는 절망조차 사치가 될 것 같았다. 모든 존재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빛, 모든 사물을 꿰뚫을 듯 쏟아지는 빛은 거침없고 순수한 조르바와 닮아 있었다. 반면 대지를 불태울 듯이 타오르는 빛의 세례는 사람을 광기로 몰아가기도 쉬울 것 같았다. 어둠만이 사람을 광기로 이끄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그리스에서 하게 되었다. 그리스에서 청춘을 보내게 된다면 어떤 극단의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았다. 청춘은 원래 극단으로 쏠리기 쉬운 시기인데다 이곳의 빛마저 사람을 몰아갈 것 같았다. 미적지근한 상태는 용납되지 못할 것 같았다. 감정 또한 맹렬히 활활 타오르게 되지 않을까. 사랑도 미움도 질투조차도. 내게 집을 빌려준 조지는 자신의 모국 그리스에 대해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맛있는 포도가 열려서 해마다 최고의 와인을 담는 옆집이 부러웠던 프랑스인이 있었지. 어느 날 신에게 요청해 우리 집 포도도 저렇게 맛있게 만들어 달라고. 옆집 잔디가 푸르게 잘 자라는 걸 부러워하던 독일인도 신에게 요청하지. 우리 집 잔디도 저렇게 푸르게 해달라고. 맛있는 우유를 생산하는 옆집 염소가 부러웠던 그리스인도 신에게 간구하지. 옆집 염소를 죽여달라고. 그게 우리 그리스인이야. 그러고 보면 이들은 질투라면 일가견이 있는 민족이었다. 이들의 신은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랑하는 신들이었으니 바람둥이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질투는 소름 끼칠 만큼 집요한 복수를 동반하곤 했다. 헤라클레스만 봐도 태어날 때부터 평생에 걸쳐 그를 괴롭히더니 마침내는 미치게 만들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제 손으로 죽이게끔 했으니 그리스에는 질투든 분노든 사랑이든 감정에 충실한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내일을 계산하지 않고 덤벼드는 열정이랄까. 빛의 축복이라고도 빛의 저주라고도 부를 수 있을 법한 크레타에서 유리 강습을 들었을 때의 일이다. 늙은 아버지가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고 그 아내가 올리브 오일을 짜고 온 가족이 와인을 담는 시골 농가였다. 엄마의 요리를 통역하는 딸 이레네는 올해 39이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두 번째 손자가 태어난다고 했다. 내가 17에 애를 낳았거든. 내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네. 올해 17인데 아무래도 유전자에 뭐가 있나 봐. 이런 말을 하며 그녀는 깔깔거렸다. 그녀가 내일을 계산했다면 아들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아들이 앞날을 깐깐하게 따졌다면 손자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계산 없이 현재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에는 아직 청춘의 호기로움이 살아있는 걸까? 2달 후 그리스를 떠날 때까지 나는 조르바를 만나지 못했다. 호방한 마초 조르바는 멸종이라도 된 걸까? 지속되는 경제 위기 때문인지 사내들이 조금씩 풀이 죽은 것 같았다. 별 수 없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흔적이라도 쫓아가 보기로 했다. 신성모독을 이유로 카잔차키스를 파문한 그리스 정교회는 그의 유해를 아테네에 매장하기조차 거부했다.
그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던 고향 크레타가 그의 유해를 받아줬다. 크레타의 공항은 그의 이름을 땄고 광장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고 그의 이름을 붙인 거리도 있었다. 나는 크레타가 그를 좀 더 우대하는 줄 알았는데 크레타 또한 그리스적인 혼돈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카잔차키스 기념관으로 가는 버스는 하루에 한 대였다. 들어가는 버스는 있지만 나오는 버스는 없었다. 그럼 마을의 택시 운전사들이 대기하고 있느냐고?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마르티아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었다. 이 무책임이야말로 그리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왕복 택시를 예약하야만 했다. 그날도 속절없이 빛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마을은 고즈넉했다. 부친 미알리스의 생가를 개조한 기념관에는 그의 유품과 자필원고, 조르바와 주고받은 편지, 번역서 같은 것들이 알차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조르바의 사진도 있었다. 청춘의 시절 나에게 조르바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만 읽혔다. 40대 후반이 되어 다시 읽은 조르바는 내게 자유 그 너머의 것을 말한다. 진정한 자유는 그 자유를 가져온 열정으로부터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충실하기는 쉽지만 그 감정 안에 갇혀 있지 않기는 어렵다. 조르바를 동경해 조르바처럼 살고 싶었던 20대의 나는 지나갔다. 빛의 세례를 누리며 살아가되 광기에 휩싸이지 않는 것, 열정을 잃지 않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내 남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은 그 정도다. 조르바는 자신이 전쟁 중에 터키인들에게 저지른 짓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약한 존재를 위해 용감히 나설 줄 아는 이였다. 크레타 사람들 또한 수백 년간 자유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이었다. 베네치아, 터키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위해 살고 죽은 사람들이었다. 정교회에서 파문당한 이들만이 쓴다는 소박한 나무 십자가가 서 있는 카잔차키스의 무덤을 찾아갔던 날, 나는 에게해로 지는 애를 등지고 그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무덤 옆 벤치에서는 젊은 연인이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스는 삶의 빛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노년의 시기에 찾아오라고 권하고 싶었다. 사라져버린 청춘의 한 차락이라도 되찾고 싶어진다면 그때 이곳으로 오라고. 이 찬연한 햇살 아래 맨몸으로 서게 된다면 발가벗은 느낌으로 하얗게 빛나는 세상과 마주한다면 어떤 잃어버린 감정의 조각들을 끄집어내게 될지 모른다. 그리스에는 그런 빛이 남아 있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어떤 빛, 감정을 들끓게 만드는 어떤 강렬한 빛 말이다.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 문학을 세계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 조르바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윤기가 옮겼고 열린 책들이 변했다. 이상은 여행할 땐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